이번에는 이제 주식 투자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출연해주셔서 말씀해주실 때가 저희 구독자가 30만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66만이다 보니까 절반 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내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또 하겠다고 사실은 내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 연기를 했는데 전유근 씨한테 미안하게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꼭 하려고 그런 이유가 이게 기회가 좋거든. 주식이 이렇게 30 몇 프로 떨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때 하면은 이게 내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어필할 것 같아서 이제 이거 방송을 내가 좀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건데 이 방송의 이제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자 주식투자의 교훈 이제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도박처럼 이렇게 단타 투자하지 단기에 막 부자 되려고 막 투자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던 게 주식 격언에 달리는 말 올라타라 그러는데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가가 싸지를 않아. 비싸죠. 주가는 쌀 때 사야 된다고.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싸다는 의미가 말이 꼭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싸다는 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싼 게 아니야. 가치가 있는데 떨어진 종목이 있다고. 30%만 떨어져도 그건 싼 거야. 근데 가치가 없는 게 많이 떨어졌다고 절대 싼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옛날에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70만 원 했거든. 예. 그게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엄청 싸다고 막 들어간 사람 많거든. 그 사람들 다 망했거든. 제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다고 싼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긴 거는 뭐 전문가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나는 푸하고 PBR이라고. 그 재산하고 PER 얼마 버느냐, 자산이 얼마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딴 거 뭐 ROE도 있고 뭐 많지만 얼마 벌고 자산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많이 벌면 자산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성장성 보고 그리고 경쟁자가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사이클 종목을 투자하는 이유가 사이클 종목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았어요. 경쟁자가 별로 없어. 구조조정도 끝났고. 그런 종목들이 뭐 사이클이라고 해서 떨어졌어. 사이클 하락기라고 해서. 그거 사놓으면 사이클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 반도체 같은 경우 옛날에 사이클이 굉장히 심했어요. 56만 원 하던 게 막 13만까지 떨어지고 이랬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이제.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서 그런 거거든. 이미 제조업 중에서도 뭐 시멘트도 그렇고 하여튼 구조조정이 끝난 업종이 있거든. 그런 종목 사놓으면 된단 말이야, 쌀 때. 꼭 이제 사이클 아니더라도 튼튼한 종목이 있는데 뭐 어떤 수급이 꼬인다든지 뭐 이상한 일회성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팍 폭락할 때가 있어, 30%. 그럼 그런 거 사놓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된다 이거지.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있다. 레버리지 뭐 단타 투자, 정보 투자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어쩌다가 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갈 수가 있다고. 리스크가 높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요번에 그때하고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때 그랬잖아. 튤립하고 코인하고 똑같으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코인을. 그걸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사서 집 한 채까지 올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좀 알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막 욕하잖아. 놀리잖아. 얼마나 거품이 심했으면은 피다 질 꽃이 집 한 채 값이 되느냐고. 응?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당시 그게 튤립이 그렇게 폭등했을 때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거든. 예, 그렇죠. 동인도 회사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막 대거 이주를 가면서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고급 튤립 그렇게 올린 세력들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유대 글로벌 세력들이야. 세상을 리딩하고 끌어가는 세력들이 그렇게 올린 거야. 걔들이 바보였겠냐고. 분명히 거기는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을 거야. 돌아가서 보면 튤립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명분과 합당한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세상을 끌어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서 막 올렸지. 코인도 마찬가지야. 코인도 지금 우리가 확실한 명분이 있잖아. 뭐 화폐를 대체하니, 뭐, 그 다음에 금을 대체하니, 그리고 또 이런 숨어 있는 돈이 있잖아. 검은 돈들이 움직이기 좋아서, 거기 투자를 하는 세력이 많다, 수요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건데, 자, 내가 생각을 해봤어.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코인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가상화폐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달러를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달러를 대체하는 건데, 자, 연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연준이 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걸 그거 꼴을 보겠냐, 이거야. 응? 현재는 별로 큰 영향이 없으니까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야. 뭐, 규제한다는 식으로 이런 게. 근데 어느 날 정말 위험이 생기면 이라크 쳐들어가듯이 한 달 한시에 코인 거래 금지시켜 버릴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코인을 돈으로 환전해 주지 말라 하면은 그거 안 할 수 있어? 지금 이란이든지 뭐 북한이라든 다 망가졌잖아. 미국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망가지게 돼 있다고. 돈의 흐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예를 들자면 뭐 그 말 안 듣고 코인을 갖다가 환전을 했었다 그러자고. 그럼 규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이 돼버리면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야. 누가 바꿔주겠어. 그쵸. 그 순간 코인은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코인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런 거 환전 안 해줘 너희들끼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지. 네, 돈으로 교환하는 것 때문에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규모도 작고 네. 검은 돈 때문에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코인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 유동성. 아니 예. 블록체인, 아 예. 시큐리티.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데 뭐 해킹 안 당하고 뭐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조금 안전하긴 한데 실제로 지금 요즘 보면 어때? 전혀 안전하지 않잖아. 해킹 제일 많이 당하잖아.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코인의 가장 큰 기술인 블록체인이 이제는 끝장났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 예.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럼 그걸 A체인이라고 그러자고. A체인이 나오면 눈으로 봤잖아.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한 가상화폐가 크는 거를 이번엔 A체인을 베이스로 한 가상화폐가 막 생길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트코인을 하고 지금 현재 유행하는 가상화폐는 전부 단 하루에 제로가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텔레비, 그 브라운관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 라디오만 듣다가 한참 오래전 이야기야. 이 6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었거든. 예. 그게. 그 전 동네 뭐 사람들 다 와서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좋던 게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됐잖아. 이제 버리려면 쓰레기 처리 주고 버려야 돼. 예. 기술이 진화한 그렇거든. 그것뿐이 아니고 많잖아. 그 옛날에 그 미국의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3.3배 올라갈 때 그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란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도스가 나왔잖아. 예. 나도 그때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직장 한참 다닐 때인데 그때는 모든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었다고. 타사 치는 게 그만큼 어려워가지고 맨날 오타 나오면 그것도 빼가지고 화이트 치우고 또 글자 딱 맞춰가지고 타사 또 쳐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다 여직원이 있었다고. 근데 컴퓨터가 딱 나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교차 수정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상관들이 이게 스를 내면 막 고치잖아, 이거. 그쵸. 고치면 그것도 처음부터 다 쳐야 되잖아. 네. 근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거 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고쳐가 지금 바로 프린트가 되고 또 그 품질도 좋고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막 이런 남의 자료를 막 바뀌어졌잖아. 옛날에는 뭐 메일로 받아야 되고 직접 가야 되고 뭐 세상이 완전히 판을 바꾼 거라고 그거. 나는 이 근대에 와서 판을 바꾼 게 전기거든. 전기가 생기면서 가장 크게 바꾼 거란 말이야. 이 우리나라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뭐 해지면 자야지 뭐.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고. 그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이 장비나 기계 모든 게 전기가 베이스가 돼 있단 말이야.
그 전기가 없으면 지금도 모든 산업이 마비되잖아. 네. 전기가 우리 인류를 굉장히 발전시킨 큰 그 판을 바꾸는 거였거든. 난 인터넷하고 이거 MS-DOS가 난 그거라고 본다고. 근데 도스가 나와가지고 비싸게 팔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 아무도 안 쓰잖아. 윈도우가 나왔으니까. 윈도우 11인가까지 나왔다니까. 예. 윈도우 옛날에 1, 6, 5, 6 다 이건 제로잖아. 예. 마찬가지란 말이야. 코인도 이것도 어차피 기술의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새로 기술 나오면 옛날 건 다 죽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가상화폐는 무조건 제로가 되게 돼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란 말이야. 심리. 그렇죠. 심리가 강해야 된다고. 내가 했던 이야기들 뭐 단타 투자하지 말고 전업 투자 그건 모두 심리에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투자를 하더라도 심리를 강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례가 있다고. 이제 내 친구 이야기를 하면은 친한 친구인데 집안이 좋았어. 예. 정치적인 뭐 일을 하는 아버지였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좀 유명한 그 여성 그 사람이었는데 이게 내 친구가 재수를 해가지고 지방대 의대를 갔어. 근데 뭐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때는 지방대 의대가 조금 안 알아줬거든. 서울에 있는 공대보다도 못하다 이랬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재수해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서 갔으니까 삼수를 시킨 거야. 근데 우리 재수까지는 말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도 그럴 거야. 그거는 심리 이거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흘러도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거든. 재수를 하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삼수하면은 떨어져, 대체적으로. 사수하면 더 떨어져.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상식선 이해가 안 되잖아. 사수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닌 거예요. 6년을 다닌 거야. 그렇죠. 성적이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만큼 그때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70대가 돼가지고 뭐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기억력이 확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창 어릴 때 좋을 때 똑같단 말이야. 그럴 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만큼 더 했으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 이 시험을 또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많이 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요령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만큼 유리하지. 근데 왜 성적이 떨어져? 그게 심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사수를 하게 되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내 친구들은 졸업반이네? 나는 신입생인데? 굉장히 지쳐진 것 같거든. 경쟁 사회에서. 그 마음이 괴로워. 그 불안해. 또 떨어지면 어떡해. 공부가 안 돼.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또 사람은 잊어먹잖아. 망각을 하는 동물이잖아. 잃는 게 더 맞는 거야, 잊는 게. 그리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수, 사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뭐 자식들이나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동생이 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된다고. 사람 심리는 약하거든. 약하도 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고 그러는 거라고. 내 친구도 그래서 결국 인생 망쳤지 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믿어서 그랬겠지만, 결국 걔는 군대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집안도 어려졌어.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결국 뭐 돈만 주면 나오는 뭐 지방대 나와가지고 영업사원 하면서 힘들게 살고 요즘은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의대란 거는 말이야. 학벌 필요 없잖아. 사실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응?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신뢰를 쌓고 잘 나오면 되는 거야. 특히 치과에서는 더해. 치과에서는 기능직이라고 어떻게 보면. 응? 기술 좋으면 되는 거지.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걔가 만약에 지방대 의대 나왔으면 평생 잘 살았겠지. 그거 삼수사수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사례인데, 우리 젊었을 때는 그 기술사라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고시 붙은 것보다 더 좋았다 이거야. 그렇게 대우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사에서 큰 회사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대기업 말고 우리 때는 대기업이 대우하고 대림하고
현대 예. 세 개밖에 없어. 세 개가 알아줬거든. 나머지 뭐 삼성, LG 이런 데는 없었다고. 거의 있었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근데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가 꽤 있었거든. 지금도 있지만 그런 데는 기술사 붙으면 대리가 바로 이사가 됐다고. 봉급이 그 엄청 올라간 거지. 엄청난 기술이네요. 엄청난 그만큼 저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거야. 특히 토목 쪽은 이제 국가 사업이 많으니까 입찰 조건이 회사가 기술사를 몇 명 보유하게 되는 거야. 기술사도 그냥 시공기술사가 있고 전문 기술사가 있거든. 전문 설계 기술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공기술사는 많이 뽑고 별로 어렵지 않고 그건 이제 감리 정도 하는 거고 아니면 현장 소장하는 거고 설계하고 이제 감리하는 거는 이제 전문 기술사란 말이야. 그 설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제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다니는 젊은 애들이 그걸 모두가 다 달러를 그럴 거 아니야. 다 공부를 했어요. 그 그때는 조건이 뭐였냐면 토목 기사 1급을 따고 7년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럼 뭐 35살은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때는 군기가 엄청 셌다. 알다시피 군기 엄청 세고 뭐 맨날 뭐 회식하고 뭐 밤 뭐 1시, 2시까지 술 먹고 그다음에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시간이 없잖아,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그 직원들 중에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꽤 많이 이제 사직을 하고 공부만 한 거야. 전업 공부만 한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럼 공부를 내가 보면 100배는 더 할 것 같거든? 응? 그럼 당연히 걔들이 더 많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학벌은 비슷하다고. 머리 좋은 애들이거든? 대부분 머리 좋은 애들이 그 짓을 해요, 또. 학벌 좋은 애들이 제가 붙을 자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붙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 도리어 그 어려운 와중에 시간 나서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막 시험 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럴 때는 특별히 휴가 내면 봐준다고 기술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봐주고 기술사 붙으면 회사도 좋으니까 그런 애들이 붙더라고. 제가 임용시험 2번 쳤었는데 4학년 때 했을 때보다 군대에서 임용시험 했을 때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어쨌든 상식선에 생각하면 무조건 머리도 더 좋은 애들이 시간 100배는 더 많이 가지고 맨날 집에 앉아서 공부밖에 할 게 뭐 있겠어. 근데 왜 안 붙냐 이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심리적으로 이게 처음에 한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이가 전인구 씨가 잘 알겠지만 35까지는 돈 모아봤자 몇 분 모았겠어. 응? 그 전업을 하게 되면 우리 때는 여자가 일을 안 했거든. 전업을 하게 되면은 생활비는 그래서 써야 돼. 누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몇 푼 안 버는 돈 가지고 맨날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응? 그 부모들한테 쓸 돈 있고, 친구 만나고 한잔 해야 되고, 쓸 돈 있다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돈 몇 푼 안 되는 돈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야. 막 초조한 거야, 이거. 붙진 않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심리에 쫓기니까. 주식투자는 마찬가지야. 심리에 쫓기면요. 팔면 안 되는데 팔고,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된다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걔들 뭐 한 2, 3년 하다가 이제 좀 단계가 좀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지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전업투자, 주식투자, 전업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전업투자하면 유리하지. 요즘 얼마나 볼 게 많아. 정보의 홍수잖아. 유튜브도 많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저 친구가 잘하네. 좀 믿을만해. 그 알게 되거든?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훨씬 유리할 것 같잖아.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무제표도 뭐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뉴스도 막 보고, 그 다음에 뭐 FM 가이드 같은 거, 전날들 그 보고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훨씬 유리하잖아. 근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왜? 마찬가지라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즘 같은데 반토막 난 애들 많잖아. 근데 전업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생활비는 써야 되잖아. 반토막한 주식을 네가 팔아야 돼. 와, 속 쓰리는 거죠, 이제. 환장하는 거지. 약간 정신 이상해진다고. 그 멘탈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안 팔 수는 없고. 생활비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차량 기름값은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사면 안 되는 데서 사고 팔면 안 되는 데서 팔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고. 근데 반대로 전업투자가 아니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주식투자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생활비는 벌고 생활비 걱정 안 하고 돈 좀 모이면은 반토막 난 내 주식을 좀 사잖아.
그 기분이 뿌듯하다고. 와, 싸게 샀네. 옛날에 한 주 살 거 두 주 샀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심리가 강해지거든? 아, 예. 그래서 전업 투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물론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금에 이제 돈에 여유가 있고 뭐 좀 여윳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해도 돼. 근데 젊은 사람들 생활비도 벌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이거지. 제 계획은 연금 수령할 때까지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뭐 연금 수령하고 나서부터는 전업 투자 해도 되잖아요. 그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해도 되는 게 자기가 물론 생활비가 나오잖아. 연금에서 나도 연금하고 퇴직연금 합치면은 한 뭐 얼마 되지? 150만 원쯤 될 거야 아마. 네. 아, 150만 원 넘는다. 200만 원 가까이 된다. 180만 원 되니까 나 혼자라면 난 사는데 지장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해도 되지.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윳돈 가지고 하면은 뭐 이래도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그러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 빨리 성공하려고 레버리지 투자 막 하는데 아니 나이 든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불리해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은 자 내가 1억이 있어. 응? 그 레버리지 투자가 2억을 벌고 실패하면 깡통 되는 거야. 예. 돈은 똑같잖아. 1억 벌고 1억 손해보는 거 똑같잖아. 근데 그 결과는 말이야. 이쪽은 2배라면 이쪽은 내가 보면 10배야. 10배 손실이 나는 거야.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얼마나 그게 그 고통이 심한지 그건 뭐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은 100% 마음이 몸을 지배하거든.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그럼 건강도 나빠지고 고통도 마음도 엄청 해치고 그리고 막 투자도 진짜 막말로 개판을 하게 돼요. 정말 엉망을 하게 된다고.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도 내가 왜 그런 투자를 했지? 왜 그런 매매를 했지? 후회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망가진다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벌 때야 좋지. 그러니까 그런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이란 건 말이야. 어차피 배팅이야. 선택의 연속이라고. 결혼도 그렇고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결혼도 우리는 배팅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건 선택의 연속이라고. 내가 배팅을 해야 돼. 이걸 사느냐 마느냐를 안 해도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족, 부모, 자식. 아니면 친척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소중한지도 몰라. 근데 어차피 배팅인데 내가 유리한 데 배팅을 해야지. 벌면 10이고 이러면 마이너스 2면은 그런 투자해도 돼. 반대로 벌면 2고 마이너스 10이야. 이런 배팅을 하면 안 된다고.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뭐 이건 좀 의외의 결과인데 또 하나 사례는 옛날에 선물이 내가 얼마나 어렵다 그래. 선물에서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그랬잖아. 선물에서 최고의 고수하고 원숭이하고 시합이 붙었어요. 한 달 동안. 실제 사례야. 붙었는데 선물은 어쨌든 어렵지만 투자하는 건 간단하잖아. 매수 아니면 매도잖아.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예를 들자면 딱 이쪽 이거 잡으면 매수, 이거 잡으면 매도야. 원숭이 이겼단 말이야. 그만큼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불리한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심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심리를 약하게 만드는 뭐 달리는 말, 뭐 단타 투자, 뭐 전업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거 이제 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는 주식 투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예측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앞날을 잘 봐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점장이 찾아가고 뭐 그런 짓 하는데 예측도 잘해야 되지만 대응도 잘해야 된다고. 반반이라고 본다고 나는. 그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한 70% 정도는 맞힌 것 같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우리 그 회원한 사람이 70%가 아니라 80%, 90% 맞춘 것 같은데 그런데 난 그게 아니고 70%는 맞추고 나머지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80%, 90%를 맞출 수가 있겠어. 인간이 신이요? 신이 아니잖아.
아, 신이면 벌써 뭐 세계 최고 부자 됐지, 내가. 그 예를 들자면 말이야. 예. 버핏이 그 10년을 보유할 수 없다면 사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버핏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게 뭔가 하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변수가 발생한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특히 중소기업. 예. 막강 경쟁자가 튀어나왔어. 그럼 매출이 반으로 들고 이익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그럴 땐 무조건 팔아야 돼. 코로나 때도 정유주랑 항공주 다 매도했잖아요. 버핏도. 이렇게 경쟁자가 나오면은 아무리 손해가 마이너스라도 팔아야 된다고. 아, 손절이라는 게 어쨌든 있어야 된다. 손절 안 하는 편이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너리스크 같은 이런 거 몰랐던 악재가 확 튀어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 우리가 오늘을 바꿀 수는 없잖아. 예. 그럼 우리가 떠나야지.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지. 그럼 매도해야 돼. 손해를 보거나도. 그거 대응을 잘해야 돼. 내가 매매를 거의 안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을 때도 하면 막 거래를 많이 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판이 바뀌는 타이밍이잖아. 막 우리가 몰랐던 게 막 터져가지고 막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은 어떤 종목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더 떨어진 게 있어. 예. 그럼 이거 팔고 더 떨어진 거 사야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내가 얼마 전에 반도체를 팔았거든요. 반도체를 작년에 반도체 반 팔아가지고 그거는 이익이 많이 나와서 팔아가 올해 양도세 엄청 냈다고 마이크론 때문에 배당받은 거 다 양도세 냈다고. 근데 올해 판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한 40% 먹고 팔았으니까. 근데 반도체보다는 시멘트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저 악재가 잘못된 악재인데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반도체 팔고 시멘트를 늘렸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교체 매매를 하고. 그게 대응의 의미라고. 내가 지금 원래 조선주 처음 투자할 때는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비중이. 전인구 씨가 알잖아. 그러니까 매매일지 보면 그게 나와 있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조선이 5.9%, 현대미포는 48.5%란 말이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한국조선은 그만큼 팔았다는 이야기라고. 그쵸. 그 오너리스크가 터졌어. 근데 저거를 떨어졌다고 좀 손해는 안 봤어요. 나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거라서. 근데 나는 연말에 대주주 때문에 팔고 이제 연초에 다시 사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 근데 연초에 살 때 안 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에 팔 때 좀 이익을 내고 파는 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손해는 안 났지만 거의 멀지는 못했지. 그래도 팔았단 말이야. 다시 안 샀다고. 그리고 다른 걸 샀지. 응? 현대미포는 2년 반 동안 하나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다고. 평균 가격이 37,000원. 3배 먹었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팔 때는 안 파는데 이런 게 그 현대미포하고는 오늘 리스크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 한국조선이 문제지.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조선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이제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큰 거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옛날에 이제 1년에 14일을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상승장에도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거든. 날이 갈수록 그건 맞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막 떨어진다고 막 현금 비중 늘리라 그러고 저 교수 한 사람은 막 팔아라 그러고 매도하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지 나는. 사람 심리가 말이에요. 예. 팔았다가 떨어지는데 이걸 제때 사지를 못해.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네. 못 사. 대체로 못 사. 살려고 그랬는데 올라가 버렸어. 못 사. 그럼 더 떨어지길 기다려. 예. 또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쵸. 또 못 사. 사기가 힘들어요. 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내가 산 주식이 막 2배, 3배 올라가는 걸 눈 뜨고 볼 때야. 제일 괴롭죠.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현금 비중 하지 말고 여윳돈이면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먹고 돈 생기면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이거지. 현금 비중을 늘리지 말라 이거야.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신도 아닌데 그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실패하잖아. 그럼 또 이거 멘탈이 망가진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사면 안 될 때 사고 팔면 안 될 때 또 팔게 된다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그 나는 이게 해오면서 지금 18년 동안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해도 현금 비중을 5% 이상 늘린 적이 없어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자산 그게 출렁출렁이잖아요. 출렁출렁 하면 하는 거지 뭐. 지금도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예. 지금 뭐 내년 말까지는 안 좋다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잖아, 장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 미국증이. 그래도 난 지금 현금 비중 거의 없어요. 5%도 안 돼요. 한 2% 정도 돼. 그것도 그냥 뭐 한국 주식을 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번에 OCI를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분기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았어. 그 전날 확 떨어져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절반만 다시 추가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나머지 살라 그랬는데 안 떨어지고 가버리더라고. 비중이 좀 줄었어. 8%였는데 지금 한 5.8% 좀 줄은 게 그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올 가을에 치앙마이 갈 때 가서 이제 동남아 주식을 살라 그런 게 있거든. 그걸 이제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주식을 안 사도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심리에 나쁘다고 그것도. 사람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맨날 보다 보면은 또 실수를 해요. 그냥 좋은 종목 사가지고 그 장기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선택해가지고 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내일 할 수 있고 내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장기로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시하고 비슷한데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리딩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하고는 그만두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제안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이게 그냥 100%예요, 100%.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 몇 명이란 말이야. 원래는 2.1명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 인구를 유지하려면은. 그럼 이게 시간 좀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은 그 출산율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극도로 줄 거란 말이야. 노인 애들은 극도로 늘고. 그러면 지금 일본이 그런데 국가 빚이 엄청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그걸 복지를 해주려 그러면은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고 젊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젊은 걔네들은 아마 버는 거에 한 50%는 세금으로 내야 될 거야 아마. 그럼 한국에 살라 그러겠냐 이거지. 제가 조사해봤더니 올해 태어나는 애들이 1년에 한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유지한다고 해도 10년이면 24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40년이면 1000만 명.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요걸 빠져나갈 거고 나라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게 별 건가 뭐 그게 망하는 거지 뭐.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5,000년 만에 이거 처음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지금 70대 8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기반이 지금 깨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해야지. 파퓰레이션 해가지고 뭐 당장 뭐 당선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좀 표를 잃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뭐 내가 이런 걸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식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결혼할 때 뭐 애를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많아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애완동물은 무지하게 키우면서 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당장 뭐 나도 살기 힘든데 쟤를 교육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리고 뭐 맨날 해줄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이 심해가지고
남들은 해주는데 나는 못 해주면 또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낫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거든. 진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배를 골고 그랬단 말이야. 보리고개란 말도 생기고. 그래도 애를 7, 8명 낳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애를 낳은 거는 사실은 요즘하고 다른 거는 자식한테 자기 노후를 의지를 했거든. 자식을 잘 낳아서 키우면 특히 장남. 제가 나중에 늙으면 보살펴 주게 실제로 보살펴 줬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요즘 애들은 안 보살피잖아. 그쵸. 부모들도 그걸 알지만 어쨌든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나 보살피지도 않은 애들을 키우는데 힘들기만 한데 뭐하러 낳아. 하나도 없으면 좀 적적하니까 하나만 낳자. 그리고 모자란 건 애완동물 키우자. 애완동물 좋지. 그냥 똥오줌 가리는 건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 먹을 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 집에 갔다 오면은 막 얼마나 좋아하고 반겨. 그 당장은 좋지 그게. 근데 애기를 키워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기쁨이 애완동물보다는 훨씬 힘들지만 그 보람이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젊은 애들은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쫓아가는데 그거 아니라 이거지.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가 자식을 생각하면은 항상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표현이 참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당장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면은 암도 낫는다 그러거든. 봉사활동하면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좋은 거라고. 근데 그 희생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긴 힘든데 그걸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해서 그런데 다른 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쵸. 게 네. 뭐 요즘 애들은 뭐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때 그랬어. 동창회에서. 네. 그거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그 노후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는 자식들이 이미 자라면서 커가면서 이미 굉장히 큰 기쁨하고 이 보람을 줬다 이거야. 이미 그거를 효도를 한 거다. 그걸 이미 준 거다 이거지.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자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는 게 틀려요.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가 있다고. 우리 자식들 내가 공부시켜야지. 그리고 좋은 거 먹여야지. 그것도 희생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희생이 아니라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 불우이웃들에 가서 막 무료로 막 노동하고 막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기쁨이 있어요. 뭔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하다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몸에 병을 고친다고, 암을 고친다고.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걸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이 애한테 받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뭐 요새 프로 이런 게 금쪽 같은 내 자식 이런 프로 있더라고. 그게 그런 프로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이란 게 요즘 너무 많이 하잖아. 엄청 많았어요. 참지를 않고. 맞아요. 그 어쨌든 사회를 봐서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어쨌든 자식이 있으면 이혼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족이란 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기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깨지지 말아야지, 가난하면. 깨지면 애들한테도 안 좋고 둘도 안 좋은 거야. 결혼을 너무 급하게 해도 안 되겠지만 요즘 애들은 급하게 안 해서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젊은 애들이 몰라. 막 여자들 이쁜 여자만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 아무리 이쁘고 천하 절색이라 그래도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이거는 1년만 딱 살아봐. 아주 평범한 얼굴이 돼버려. 공감합니다. 예. 그 경험이 없는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쁜 여자만 찾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좋은 사람 찾아야 되지. 그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뇌 구조가 이게 굉장히 적응력이 좋아요. 적응력이 빠르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우리 뇌는 또 적응을 해서 또 이겨낸다고. 버티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가 있어도 또 금방 또 익숙해져가지고 또 약해진다고. 그 아무리 천하일색이라도 처음엔 좋아가 죽겠지. 한 1년 살아도 보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이쁘다니까 아 우리 와이프가 이쁘구나 알지. 자기는 전혀 이쁜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마약에도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안 그렇거든. 우리 젊었을 때는 이게 그 마리화나를 대부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제일 약하거든. 예. 나도 그 젊었을 때 해봤는데. 오 잡혀가요. 안 돼요.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막 다방에서 그걸 다니면서 팔았어요. 와. 그러면 그 담배에다가 그거 빼내고 그걸 탁탁 쳐가지고 피우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강했어. 예. 한 까치 가지고 나눠 피워도 막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술 많이 먹은 것처럼.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중독성이 없어요. 끊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 쾌감이 주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런 필로폰으로 간다고. 그건 중독성이 강해. 헤어나지 못해요. 요즘 마약은 뭐 별게 다 나와서 모르겠는데 옛날 마약을 치면 그렇다고. 술도 마찬가지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병 먹고 취하던 게 나중에는 2병 먹어야 취하거든. 그게 뭐 알코올 분해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뇌가 그렇다고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 거거든. 몸이 뭐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빨리 분해를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뇌 특성이라고. 아, 그러니까 술이 먹으면 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뇌 때문에 뇌가 이제 적응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술을 자꾸 더 넣는 거야. 많이 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막 그러려니 하고 그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먹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응? 그걸 계속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2병 먹고 3병 먹고 4병 먹고 나중에는 뭐 낮에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된단 말이야. 도박도 마찬가지. 나는 몰랐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도박에도 또 판타지가 있대요. 이거 뭐 이거 빠짐코 이거 땡기는 거지. 그러면 뭐가 재미가 있어 이거. 밤새도록 하는데 그거 재미냐고. 너무 재밌다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박도 조그맣게 해요. 예. 친구끼리 뭐에 고스톱에 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빠지잖아. 도박 잘하는 데가 뭐 도박 하우스 아니면 카지노 같은 데 빠지잖아. 그러면 이게 금액이 커져야 돼. 금액이 똑같으면 이게 판타지가 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또 커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뭐 집 팔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결혼해가지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2, 3년 지나면은 사랑은 변한다고. 사라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사냐면은 그러니까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엔 자식들이란 말이야. 자식들 때문에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우리 애가 불쌍해지는 걸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참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자식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전인구 씨도 지금 꽤 됐잖아. 네.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져. 시간 지나면은 몇 년 지나면 대화할 게 없어. 맨날 얼굴 보는데 뭔 대화할 게 있어. 그럼 부부간의 대화는 뭐냐면 전부 자식에 관한 거야. 그쵸. 애들은 계속 변화가 있잖아. 예. 태어나서 기고 걷고 뭐 우유 먹고 뭐 옷 입고 키가 이만큼 크고 학교 가고 변화가 계속 무상하게 있다고. 계속 부부간에 대화는 애에 관한 것 뿐이야. 근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어때? 대화가 없다고. 그러면 헤어지게 된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꼭 제가 당부하고 싶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 이 방송을 혹시 보는 주식투자하는 드라마 작가나 이런 시나리오 작가가 있으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손해보는 심정으로 그런 드라마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인간의,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면은, 이게 사실이거든. 진리란 말이야. 그럼, 몰랐던 걸 깨우칠 수 있거든. 그럼 그 드라마 히트 칠 수도 있어요.
빅히트 칠 수도 있다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저기 제목은 부부의 세계로 해가지고 신 부부의 세계. 히트 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러네. 고황되는 이유가 아니고 내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면은 히트 친다니까. 생각해보면은 다 소재들이 이혼, 헤어짐, 그러니까. 싸움 이게 주제였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족이 얼마나 예. 좋고 자식이 주는 기쁨, 보람, 그리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그 느끼는 그 즐거움 예. 정말 크거든. 정말 크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누가 그 자식을 위해서 죽겠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냐고. 그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 나 결혼을 해야 되겠다. 가족을 가져야 되겠다. 형편이 안 되지만 가족을 가지면 어떻게 하든지 뭐 살아갈 수 있겠다. 교육을 좀 작게 시키면 어때? 고급 과외 안 시키면 어떠냐 이거지. 해외 유학 안 시키면 어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서로 믿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잖아. 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나이 들면 얼마나 불쌍해져. 그래,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이상해져가지고, 예. 뭐, 팬덤을 열어가지고, 뭐,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끼리 하고, 또 어떤 젊은 정치인 하나는 뭐, 남자 편이 돼가지고, 뭐, 예. 갈라치기 한다고. 갈라치기 하고, 예.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뭐, 경상도, 전라도 나눠져가지고, 만국적인데, 도대체 안 되잖아, 이게.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이용하고 있거든. 내가 정치는 극한 직업이라고 그랬잖아. 극한 직업에서 이기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하는데 이게 갈라치기보다 좋은 게 없거든. 그쵸. 근데 이게 남자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는 맞아. 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시대 흐름이거든. 그 남자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적으로 해가지고 싸우면 되냐고. 남자 여자들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애를 낳고 서로 아끼면서 이제 노후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상대잖아. 사랑하고. 근데 서로 미워하면 되겠냐고.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거부하는 거라고. 막말로 무인도에 남자 2명이 있는 거하고 여자 2명이 있는 것보다는 남자 2이 있는 게 훨씬 생존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오래 살고.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젊은 남자들이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걸 갖다가 그냥 막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고 잘못 태어난 거예요. 시대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였다고. 그때가 어땠냐면은 지금 여자들한테 전자제품 하나도 없이 살아라 그러면 살겠냐 이거야. 세탁기가 없었죠. 단적인 세탁기도 없고, 물길로 처음을 저기 개울가를 가든지 우물에서 물 커야 되고, 세탁기 없고, 그 다음에 냉장고 없고, 냉장고 없으니까 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들이 짜고 매운 거요. 냉장고 없고, 그 다음에 뭐, 전기밥솥 없고, 아궁이에 불 떼야 되고, 또 뭐 있나? 뭐 많지.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라 그러면 요즘 여자들이 살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하루도 못 산다 그럴 거라고.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애를 7, 8명씩 낳았거든. 당연하다시 낳았거든. 그리고 그때는 참 이 의학이 발달 안 해가지고 반타작하면 성공한다 그랬어.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가 막 반이 죽는 걸 봐야 돼. 그걸 하면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전쟁이 큰 전쟁이 2번 났잖아. 예. 2차 세계대전하고 6.25 동란. 특히 6.25 동란 때는 끝에서 끝까지 2번 왔다 갔다 피난했잖아. 피난하면서 그 와중에 애들도 잃고. 그리고 또 큰 게 또 있잖아. 시집살이가 진짜 혹독했거든. 막말로 군대 고참은 저리 가라야. 시부모 서로 진짜 미워하는 사이잖아. 아, 그쵸. 예. 그래도 꼼짝 못하는 게 그때는 그랬거든. 시어머니 말이라면 뭐 하늘이었거든. 만약 대들면 쫓겨나도 이혼해도 됐다고. 그때는 합법적으로 시부모한테 대들면은 너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야. 진짜 여성이라는 존재가 정말 힘들었던 정말 시기였어요. 어려운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거는 항상 그랬거든. 전쟁 빼고는 항상 그랬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시대가 왜 희생했던 세대였나 하면은 자기들이 시부모 됐을 때는 시어머니 됐을 때 대접을 못 받았어. 우리 와이프 세대들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시집살이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택도 없거든. 진짜로.
그냥 내가 보기엔 대충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와서는 며느리들 못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 얘들, 네. 지들보다는 아마 지금 며느리들 못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안 했잖아, 지금. 전자제품 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세대인데, 지금 젊은 남자들이 그래. 좀 불행한 세대야. 어떻게 보면. 그걸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아들 때, 보통, 그때는 애를 2명 낳았거든? 우리 때는. 2명 아니면 3명이었는데, 아들이 둘을 낳으면은 더 이상 안 낳아. 딸 둘이면은 무조건 1명 더 낳았다고. 맞아요. 응? 남아가 시어머니 등살에도 못 견뎌. 그때는 이게 됐잖아.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애가 여자애면 무조건 삭제, 딜리트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남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 애 때는 그때는 그 학급 애가 많았거든. 4줄이 있었다고.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은 3줄은 짝이 남자였는데 한 줄은 전부 남자야. 이게 뭔가 하면 4명 중에 한 25%야. 예. 25%는 여자가 짝이 없는 거야. 그 시절이 한 20년 진행됐다고. 요즘은 안 그렇지. 응?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당연히 여성상이지. 실제로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똑같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지. 남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더 그쵸 우위 상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특히 농촌 사람들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골 이런 데 가면은 반에 혼혈이 훨씬 더 많아. 어떤 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상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보기엔 여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쯤 되면은 국제 결혼을 많이 할 것 같거든. 근데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국제 결혼을 많이 해요. 특히 동남아나 동유럽 가면 한국 남자들 인기 짱이거든, 지금. 그러면은 남녀 비율이 같은데 국제 결혼 남자가 많이 하면 여자가 남잖아.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도 내가 힘들었다고. 뭐 요새는 뭐 여자 친정집이 아니면 안 살면 안 된다며. 그 양양에 살라 그런 애가 있나? 없지.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 근데 어쨌든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지금 여성 상위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건데 이걸 막 팬덤을 이뤄가지고 막 공격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잘못된 정치인들은 빨리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굉장히 큰 이제 그 제안인데, 정부에 대한 제안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막 복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 노인들 뭐 지금 돈 받아가지고 시골 노인들도 요새 농사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 두 노인이 돈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자기 땅에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자기들 먹을 거 하고, 자기 자식들 먹을 것만 지으면은 뭐 충분하니까 사는데, 뭐 그 노인네들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은 자식들이 시켜준다 그러면은 집 있겠다.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농사를 안 지어. 그 다음에 젊은 애들한테 뭐 돈을 100만 원이 주니, 이 극한 직업의 정치인들이, 매표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특히 중소간 소기업들은 외국인들 없으면 문 닫거든. 근데 소기업들이 없으면 중기업도 없고 중기업 없으면 대기업도 없거든. 우리나라 산업이 다 마비가 된다고. 외국인들 없으면 지금. 그 내가 보면 그런 돈 이제 좀 줄여야 된다고. 쓸데없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이지. 젊은 애한테 주는 거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노동의 그 보람과 기쁨을 알지. 공짜로 돈 받으면은 안 된다니까. 사람 망친다고. 어쨌든 그 돈 좀 줄이고,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출산에다가 몰빵을 해야 된다, 이거. 올인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대통령 좋잖아. 어떻게, 이분은 정치를 하려고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이분은 내가 보기엔 할 수 있는 참 큰 기회라고 생각해. 퇴임하고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면 계속 이 극한 직업 하려고 매표행을 해야 되는데, 매표행 할 필요 없거든, 이 사람은. 확실하게 돈을 몰아가지고 표점 떨어지더라도 출산에 돈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출산율이 심각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예. 이거 전시란 말이야, 전시. 우크라이나하고 똑같다고, 우리나라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요. 다른 거 뭐 이거 시시한데 돈 쓰지 말고 저걸 막아야지. 네. 가장 크다고 이게 나라가 망하기 100% 망한다고 이들어가면은 돈을 거기다가 올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양반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50만 원. 2명까지는 50만 원. 그 다음에 3명째부터는 100만 원. 그럼 3명만 돼도 200만 원이요. 예. 그럼 여자가 일 안 해도 돼. 아, 매달요? 매달. 아, 성인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아, 요새는 그냥 나오면 한 번 주거든요. 그거 푼돈이고, 그거 진짜 그 쓸데없는, 그거 해가 누구 코에 학원비도 안 돼. 그렇죠. 아, 근데 매달 준다라 그러면은 부담이 확실히 줄죠. 그렇지. 우선 학원비나 이런 거라도 다 되니까 그게. 어째 생활비가 일단 되잖아. 예. 그거 있으면 여자가 일을 안 해도 되고 애만 키워도 된다. 우리 때처럼. 출산하고 육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택하는 여자들도 꽤 생길 거거든. 출퇴근하고 일하는 게 힘들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그건 거예요. 맞벌이라다 보니까. 맞벌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강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돈 200만 원, 그럼 4명이면 300만 원이야. 근데 4명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명, 200만 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3명 나오면은 확실하게 그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애국자다, 애국자. 사실이지. 애국자가 따로 있나? 그게 애국자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철도, 지하철, 뭐 이런 거는 뭐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50% 할인, 학원비, 뭐 대학교 등록금, 병원비 막 30% 할인, 이런 할인 카드를 주는 거야. 3명 이상 나는 부모들한테는. 그리고 드라마에서 막 그런 좋은 드라마 막 나오고 그러면 출산 안 올라가겠냐 이거지. 저는 그 아파트를 그냥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만 줘도 그것도 되지. 그게 지금 특공으로 해주긴 하는데 너무 비율이 적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뭐 경기가 3명 이상 되는 치열한 거예요. 부부들한테는 아파트, 그러니까 저 주공 아파트 예. 뭐 싸게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고 경쟁력이 좋게 해주고 나 이번에도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몰라. 애 3명 이상 난 가족들한테 그런 분양 혜택을 줘야지. 애국자들인데 자기들은 뭐 1명 낳고 1명도 안 낳는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는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어렵게 살잖아.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지. 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늦게 하는 이유가 주거 부담이랑 이제 자녀 그 비용이 문제였었는데 그 두 개만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둘 정도 나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할인 혜택도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애 3명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막 대우를 해주는 이런 시절이 오면은 난 된다고 보거든. 아, 진짜 애국자가 되는구나 이제. 진짜 애국자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면 일본 같은 데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좋아요. 그 50%더 많잖아.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은 거의 지금 막 그게 한국 사람의 특성, 냄비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급하거든, 빠르거든. 왜 이렇게 나쁜 걸 갖다 빨리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제동을 걸어줘야 돼. 그러면 2명 이상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거기 일조를 하시라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이제 국제 결혼이 이제 좀 장려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막 농촌에서 그냥 결혼 못하는 남자들 할 수 없이 이제 하느라고 막 브로커들 통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네. 그 사기 결혼도 많고. 많죠. 네. 그 직접 거기 가서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국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촌 그 총각들이지. 그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이 없잖아. 장가를 못 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붓을 하나 만들어야 돼. 붓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동남아 좋잖아. 가까운데 동남아, 동유럽 우리한테 인기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그 처녀들을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가 귀하니까 처녀들을 찾아.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 심사를 해. 브로커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 믿을 수 있는지 딱 기록을 데이터를 만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청자가 오면은 그 서로 이렇게 딱 매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중매를 그냥 국가가 해주라 이거야, 국가가. 양성화를. 양성화해주라 이거야. 이제 국제결혼 양려할 때가 됐잖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국제결혼 옛날처럼 뭐 한민족 뭐 그거, 우리나라도 결국 나중에 DNA 해보니까 한민족도 아니더만 뭐 어차피 섞였잖아. 그러니까 섞여도 된다고. 계속 섞이면 안 되겠지만 한 번 섞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애들이 또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그거 한 2대만 가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해보면 미국도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저 해외 이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받아야 돼. 그것도 해외 이민을, 그러니까 부서가 하나 생겨가지고 국제 결혼하고 해외 이민 합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청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민도 뭐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뭐 실력도 있고 하여튼 뭐 젊은 인구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심사를 까다롭게 미국처럼 해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이민 올 사람들 많다고 우리나라에 여기 올 사람들. 저는 이제 우리가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는데 젊은 애들이 거꾸로 우리나라도 워킹 홀리데이 좀 해가지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인구 씨도 그렇게 하고 내가 이 내용을 이제 청와대 민원에 올렸는데 이게 세상이 이게 좀 바뀌었어. 정보가 바뀌면서 이제는 거기서 심사를 한대요. 심사를 해가 어저께 보냈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보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뽑힌 그것만 올린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다른 방송할 때 좀 알려주시오. 뽑히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링크 해놓을게요. 해가지고 더보기로 이렇게. 뭐 다른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송 할 때 좀 얘기하시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심각한 거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잖아요. 모 학교에서 모 시에서 인구가 10만이 되는 시인데 1년에 몇 명 태어났다더라. 1년에 30명, 200명 태어났다더라. 30명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36개인데 초등학교를 한 개만 둬도 되겠대요. 35개를 폐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서는. 시골 마을에 애 나오면 엄청 대우해줘, 그래가지고. 진짜 지방은 정말 난리에 난리죠. 와, 예.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봐. 큰 사회 문제 된다고. 예전에 로마처럼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용병을 또 당연하지. 써야 돼요. 용병 써야 되고. 근데 이 용병이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 지키겠냐, 이건 거죠. 그렇지. 예. 회사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사 다 문 닫아야 돼. 이거 나가야 돼.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금리 인상도 하게 되는 거고 증시가 어려워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도 많이 못하고 금리 인상 많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일본 지금 금리 인상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언젠간 이게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일본도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 260%고 뭐 그리스, 이탈리아도 해결된 줄 알았지만 뭐 또 훨씬 늘었고 우리나라도 꽤 늘었고 계속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뭐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OECD 국가들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뭐 국가 미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부채가 근데 언제까지나 늘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지금 일본은 거의 도달했고 이걸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끌어들이면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정치는 극한 직업이라고. 바로 잘린단 말이야. 올릴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아주 그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지금 우리가 뭐 8%, 9% 그래도 지금 난리 났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한 25% 만들고 그리고 한 6년 지나면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부채가 4분의 3이 날라가. 그럼 4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 뇌는 적응력이 빠르다고. 물가 25% 되면 못 살 것 같지. 실제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 어려울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적응을 해요. 그러려니 하면 다 산다고. 우리 젊었을 때도 물가가 그래 올랐거든. 재형저축이 한계는 있었지만 그때 금리가 24%였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해외 사우디 가가지고 2년만 그 적금 들고 사우디 가서 2년 근무하고 오면은 건설회사 강남에 아파트 17평짜리 샀다고. 지금 생각을 못할 일이잖아. 그쵸. 와,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대출금리도 엄청 비쌀 때 아니에요? 당연히 대출금리도 비쌌겠지. 비싸지. 그럼 그때 기업들도 빚내서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IMF가 온 거지. 그걸 빚을 내고 해도 그보다 더 벌었으니까, 그게 그러려니 하고, 빚 못 내는 게 바보가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개인들은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 은행 지점장이 킹이었다고. 끝발 좋았어요. 진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정말 온갖 로비를 다 해야 됐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럼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도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한테 대출하기 바빴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될 때니까.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절 오면 또 은행 지점장들이 또 막 이렇게 힘이 좋아질 건데 어쨌든 또 하면 또 다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때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오늘은 투자를 위한 예, 그 그쵸. 시간이니까 예. 뭐가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채권은 무조건 안 되고 예. 알다시피 그다음에 주식도 나중에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실물 자산이니까 근데 초반에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팍 떨어졌다 팍 올라가니까 주식도 조금 불안하고 주식은 또 어렵잖아. 예. 그래서 나는 그때는 제일 좋은 게 부동산 같아. 부동산이요? 원자재가 제일 좋은데 사실은 원자재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부동산.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예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괜찮다? 차라리. 예. 왜냐면 빚을 많이 가지는 게 이익이니까. 부채가 빠르게. 그러니까 그때는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였다고.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 왕이었다고. 그럼 반대로 빚을 낼 수 없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더 거다. 심해지지 뭐. 예. 그때는 부동산을 샀을 때 대출을 뭐 한 50%는 받아서 사도 된다 이거지. 왜냐면 빚의 가치가 좀 작아지니까. 예. 10억 빌린 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5억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리고 국가 부채도 4분의 1로 될 정도 되니까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라고.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런 시절이 오면 이게 만약에 시작하면 나는 한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봐. 연준에서 이걸 조정할 거거든. 예. 그럼 부동산을 근데 어떤 게 제일 하는 게 좋을까?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 예. 전인구 씨도 관심이 많고. 그렇죠. 뭐 사람들은 맨날 뭐 대중적인 분위기는 강남 아니냐 딱 이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남이 좋지. 옛날에도 저번에도 강남이 제일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너무 비싸. 비싸죠. 너무 비싸. 네. 너무 비싼 거는 아무리 주식에도 좋은 종목도 너무 비싸면은 안 사는 게 좋거든. 그래서 달리는 말이 타지 말라는 거야. 그게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강남보다는 서울에서는 그 용산 미군기지. 거기가 땅이 한 80만 평 되거든. 예.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클 거야. 그리고 거기가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서울에서 이게 용산공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거야. 그리고 일부 지역은 뭐 좋은 데는 상가 지역도 만들 거고 그럼 이 재건축 재개발한 지역 있잖아. 여기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촌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한강에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용산숲도 가까운 이촌동인데. 서구 이촌동 동부 이촌동. 거기가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들이 사는 데가 될 거예요. 또 새 아파트로 또 옮기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뭐 입장료를 주고 갈 때는 아닐 거란 말이야. 센트럴파크처럼 뭐 요새 걷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용산 안에 안 들어가 봤지. 그게 나무가 이래 아름드린 나무가 많다고 숲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 이제 건물도 오래된 일제시대 그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철거할 거 철거하고 그리고 미군들이 지금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드래곤 힐이라고 호텔이 있거든. 골프장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안 내줄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내주더라도 뭐 워낙 크니까 거기 뭐 사람들 산책하기 좋거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산책할 수 있잖아. 내 정원하고 갔잖아.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숲이 크니까 공기도 좋을 거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유망하고. 서울에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전인구 살고 있는 세종시.
아, 그쵸. 세종시. 이 극한 직업 예. 그 정치인들이 예. 파퓰레이션 할 거거든 또. 예. 지금은 이 정치인들이 내려가기 싫어서 안 하고 있거든. 국회의원들. 근데 다음번 대선일 때는 난 한다고 보거든. 정권을 뺏겼잖아. 특히 민주당이. 예, 예. 원래 민주당이 한 거잖아. 예, 맞아요. 청와대가 아니지. 뭐 어쨌든 대통령실이 글로 간다. 이 공약을 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대통령실 내려가면 대통령 우선제잖아. 그러면 국회 법인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 끝나는 거거든. 그럼 언젠가는 세종시가 워싱턴처럼 행정도시 되거든. 그럼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거기 몰린다고. 그럼 인구가 늘어나고 그 세종시 나는 괜찮아. 발전성이 있거든. 그 다음에는 평택. 평택 좋을 것 같아요. 예. 평택이 살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교통이 제일 좋아.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있지, 경부고속도로 있지, 그다음 동서 그리고도 막 여러 군데로 고속도로가 제일 많아. 그리고 항구 있지. 예. 서울에서 멀지 않지. 일자리 많고. 예.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하는 예. 그 무역이 가깝잖아. 무역항이 예. 평택항이 있고 예. 또 포성 산업단이 예. 굉장히 크거든. 예. 포성이 왜 좋은가 하면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조립만 해가지고 바로 한국에서 팔 수 있고. 맞아요. 한국에서 여기 포성에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기 좋고. 발전성이 무궁무진하거든. 제가 평택이. 포승에서 일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군도 글로 갔지 뭐. 미군들 전부 글로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뭐냐 삼성. 그지? 고덕. 예. 알잖아. 예. 원래 그 삼성이 용인 쪽에 있다가 지금 거의 평택으로 다 갔거든. 예. 그러니까 옛날라면 송탄 뭐 이쪽 그쪽으로 다 갔단 말이야. 송탄부터 내가 평택. 그 평택은 내가 보기엔 거의 삼성 도시가 될 것 같아. 삼성의 그 삼성전자의 그 직원이 지금 한 12만 명 되거든. 네. 그리고 그 협력회사까지 치면 뭐 한 25만 명 되겠지. 그 가족까지 치면 도대체 몇 명이야. 네. 다 살지는 않겠지만 절반만 산다 그래도 인구가 한 30만 명은 늘어나는 거야. 예. 아직 평택 지으려면 멀었어. 삼성 그쵸, 아직 그쵸. 계속 짓고 있거든. 아직 멀었다니까. 이게 요번에 끝나도 또 더 지을 거거든. 반도체는 끝없는 성장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탄. 아, 동탄이요? 동탄. 아, 동탄도 있는데? 동탄이 왜 좋은가 하면은 동탄은 내 생각인데 이것도 내가 이번 들은 거 내 혼자 생각인데 동탄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도시야. 아. 신도시야. 예.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어떡할 거야. 뭐 대통령이 뭐 세종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 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은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예. 가긴 가는데 자기는 서울에 살고 싶거든. 응?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는 신도시, 동탄 신도시라고 보거든. 동탄 신도시에 있으면은 세종까지는 좀 거리가 돼도 예. 공무원들이 그게 있잖아. 출퇴근 버스. 예. 그거 타면 1시간이면 간단 말이야. 기다리는 시간 합쳐도. SRT 타고 가면 20분 걸려요, 오송역까지. 근데 그거보다는 뭐 그거 맨날 타기 번거로운데 내 집 앞에까지 아, 출퇴근 버스로. 버스 오면은 조금 기다리고 타면은 한잠 자면 1시간이에요. 예. 직장이잖아. 예. 그게 더 편하거든. 그걸 택할 거거든. 훨씬 편하잖아. 자기 집 앞에서 직장까지 가니까 1시간이면 서울에서도 출퇴근하려면 하는 데가 많잖아. 그리고 서울에 가려고 그러면 거기도 고속버스 많잖아. 그리고 고속철도도 이제 지금 곧 개통할 거 아니야. 예. 완전 서울 생활권이거든. 그리고 또 삼성도 출퇴근 가깝고. 그러니까 동탄 그 인구가 12만 가구란 말이야. 예. 지금 분당하고 같거든. 분당이 10만에서 판교가 생기면 12만이란 말이야. 분당 가면 없는 게 없지. 예. 똑같지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동탄도 마찬가지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 근데 아파트 값은 싸잖아. 예. 그리고 거기는 젊은 인구가 많이 살잖아. 많죠. 삼성이 있으니까. 예. 발전성이 있지. 세종이랑 동탄이 진짜 사람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짓지는 못하지. 동탄은 이제 그 이상 돈은 못 찼어요. 짓지. 예. 짓지도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데가 여기? 하조대. 양양 하조대.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싸잖아. 예. 싸잖아. 땅을 사야 돼. 강남 땅값이 옛날에 얼마인지 알아? 200원. 지금 얼마? 1억. 억 넘어요. 2억, 3억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거야? 예.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면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된다. 땅을 사야 돼. 땅을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사야지. 부동 집에 한 집밖에 못 사지만 땅은 돈만 있으면 10,000평도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부동산하고 주택하고는 비교가 안 돼. 10배, 20배 올라가는 게 땅이요. 그 대신 성장성이 있는 데를 잘 잡아야지.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는 땅이잖아. 여기가 강남 땅값 될 수도 있다고 봐, 언젠가는. 제주도도 땅값 엄청 올라가지고 진짜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얼마나 땅값 쌌는데 옛날에는. 제주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갔다고. 관광이라 갔지. 근데 지금은 뭐 국민 소득이 올라서 그런지 뭐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뭐 제주도 많이 가서 살잖아요.